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이후에 하마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동조할 뿐 아니라 북한 편을 들면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하면서 민노총 간첩 사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까지 관저 앞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누가 주도했냐면 민노총에서 주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동행가 뉴스터디에서 이 민노총 간첩 사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 저희가 했냐 찾아봤더니 무려 2023년 6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전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이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 1심 재판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언제? 작년 12월에. 그래서 이제 판결문을 제가 살펴봤죠. 어떻게 됐는가. 살펴봤더니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또 뉴스터디 찾아보셔도 되지만 제가 오늘 내일 걸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이 간첩단에게 보낸 메시지, 지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밀을 수집해와라. 자주 세력들이 민노총을 장악할 수 있게 해라. 반정부 투쟁과 정치 전복 시도를 해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들은 아주 재판부 나와서 아주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요. 재판도 지연시키고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선고를 내리거든요. 자, 이 민노총 간첩단의 실체. 자,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국정원과 검찰 쪽에서 밝혀낸 이들의 실체는 이랬습니다. 이걸 이제 1심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 거예요. 뭐냐면 민노총의 무슨 간부, 민노총 간부예요. 석 지사장은요, 2000년부터 북한 문화교육부터 지령을 받고 지하당을 만듭니다. 지하당. 지하, 말 그대로 드러내지 않게 비밀 조직을 국내에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드러나면 안 되니까, 지하당이다 보니까 북한 문화교육국, 민주노총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이들은 이들 내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을 본사라고 부릅니다. 마치 회사인 것처럼. 그리고 본사에 총회장이 있어요. 그 총회장이 누구냐? 바로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을 지칭할 때 총회장이라고 불러요. 그럼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사 밑에 지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들이 말하는 민노총 간첩단, 그 지하당입니다. 지사의 총책은 석 지사장. 석 지사장은 누구냐면 이 보면 여기 양력이 쭉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지하당 활동을 했다고 하니까 엄청 오래된 거죠. 2004년에 민노총 경기본부 정책국장을 지냈고요. 이 지사장은 2007년부터 2021년 사이에 민노총 대외협력국장, 기획국장, 교육국장, 정치국장, 국장이라면 상당히 고위급이죠. 민노총에서. 그리고는 최근까지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조직쟁이 뭐냐, 파업 같은 거 할 때 하는 그 국장, 상당히 고위급 국장이 알고 보면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이었다는 게 이번 1심 판결까지는 드러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아시죠? 1심이 진실은 아니죠. 3심제니까 또 항소했으니까 2심 대법원까지 가야 되지만 1심 판결까지는 간첩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석 지사장이. 그래서 석 지사장이 3개의 팀을 운영하다가 2017년에 당시 3팀장이었던 김 지사장이 강원도 춘천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럼 이 김 지사장은 누구냐? 역시나 민노총 간부예요. 네. 2011년에 민노총 강원본부 조직차장과 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뼈대가 굵은,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까지 최근까지 한, 이 역시 민노총 간부인데 2017년에 강원도 춘천으로 가면서 이참에 강원도에도 새로운 지하 조직을 만들자라고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강원지사를 또 만들어요. 이 두 사람, 이 양 팀장까지 세 사람에 대한 1심 판결이 난 겁니다. 석 지사장은 징역 15년 유죄, 김 지사장은 징역 7년, 역시나 유죄 선고가 납니다. 자, 그럼 이들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북한 본사로부터 지령을 받아요. 지령. 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02차례 밝혀낸 것만
102차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지령받으면 그 답을 보고를 올립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18년 지령이 내려옵니다. 새해와 1월 8일을 맞으며 1월 8일이 언제냐면 김정은 총회장의 생일이에요. 총회장님께 드리는 축전을 15일 전까지 보내줬으면 합니다. 라고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옵니다. 본사로부터. 그러면 지사에서 보고를 올리죠. 바로 6일 뒤에 경애하는 위원장님께 삼가 올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조선반도의 김일성, 김정일 중위를 온결의 성원 모두가 우러르는 주체혁명의 새 세상을 열어주시었습니다. 백전백승의 우리 당은 사회주의 위협을 이룩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순회로 혼연일체 불굴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문을 올립니다. 참 21세기에 이런 일이 밑에 지금 2018년에 이뤄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북한은요 우리나라 그 법체계로 따지면 반국가단체입니다. 그죠? 반국가단체. 근데 반국가단체에 이런 충성을 맹생하는 지령을 보내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이것을 그치는 게 아니죠. 그 북한이 지령을 충성 맹생하라는 것만 보냈겠습니까? 아니죠. 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체제 전복.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는 게 이들의 목표고 관련된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이 내용들이 다 수집이 되어 있는데도 이들은요 간첩단이라고 제가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뭐 아직 간첩이라고 저희가 100% 확정할 수 없지만 편의상 다른 언론도 다 그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간첩단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 간첩단에서는 이 내용을 다 부인하거든요. 무죄라고 주장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자, 북한이 내려보낸 지령에 아까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자, 대한민국 기밀을 수집하라. 이걸 북한이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2019년 1월. 이게 지령 내용 그대로예요. 자, 이번에 이 민노총 간첩단이 주목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수사를 잘해서 이들의 지령 내용을 다 가지고 옵니다. 네, 102차례 보냈잖아요. 102차례 지령을 다 확보해요. 자, 2019년 1월 지령 내용은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뭘 수집하라 그러냐면 송전성망 체계, 전기죠, 전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전민항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체제 전복이에요.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는 일. 그 시기에 뭘 하면 제일 빠르냐? 전기를 끊어버리면 모든 게 마비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입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전선망 체계 자료를 입수하며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제가 말씀드렸죠. 준비 사업을 예견성 있게 언젠가 우리가 체제 전복할 때를 대비하여 전선을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 사업을 갖춰 나가야 된다. 경기도 화성과 평택 지역에 해군 2함대 사령, 평택 화령, LNG 저장 탱크 시설, 평택 부두의 배치도 같은 비밀 자료를 가져와라. 그럽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2021년 2월 그러면 구체적인 지침도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이 송전성만 체계 자료를 입수할 수 있을 것이냐? 바로 이 방법을 씁니다. 건설산업연맹 전기분과의 핵심 성원들을 걷어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노총 산하에 건설산업연맹이 있어요. 그중에 전기분과 이 전기분과 노동자들이겠죠. 그럼 이들은 전기를 잘할 거 아니에요. 이들을 청와대나 이쪽으로 집어넣으라니. 그래서 이들을 걷어지고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성만 체계 자료를 입수해라. 들어가서 입수해라. 일하면서. 그래서 청와대와 검찰 통일부를 비롯한 적 통치기관들에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인물들과의 인맥관계를 두터이 하라. 이런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실제로 국정원 쪽에서 석 지사장이 갖고 있는 SSD 이게 뭐냐면 저장 매체예요. 저장 매체를 확보합니다. 거기 저장 매체 확보를 해봤더니 PPT 자료로 이런 것들이 다 조사된 자료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의 각종 군사시설, 활주로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변호인들은 그럼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북한이 지령을 내려보낸 것들을 실제로 올려보낸 것 같은 이 저장 매체가 나온 거예요. 자, 뭐라고 주장하냐면 첫 번째,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석 지사장이 만든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냐면 2021년에 토론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발제자가 강연용으로 만든 자료를 그냥 갖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석 지사장이. 여기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에 관련된 자료들을. 북한 지령은 2019년에 나왔는데 이 토론회가 2021년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은 토론회 발제자가 만든 강연용 자료인데 이 자료는 2021년에 만들어진 거다. 시기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1심 재판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왜 아니라고 보느냐. 자, 일단 이 내용들이 무슨 토론회 발제자라고 발제자 강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북한에서 지령을 내려보내는 거와 너무 일치하는 자료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강연용으로 만든 자료가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수집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지령이 2019년 한 번만 내려온 게 아니라 여기는 2021년이잖아요. 이 이후에도 계속 여러 차례 관련 지령을 내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작성한 거라고 해도 이 정도는 누구나 촬영이 가능한 거다. 국가기밀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자, 그러면 누구나 촬영이 가능한 내용인지 국가기밀이 아닌지 이 석지 사장이 갖고 있었던 북한에게 보냈을 걸로 추정되는 그 내용을 봤더니 이런 게 다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평택 미군 부대의 건축물, 활주로, 유엔 사령부 건물, 경납고, 유류 탱크, 군 사용 헬기 등 근접 촬영 봤더니 줌으로 다 땡겨서 찍었더라는 거예요. 다 땡겨서 찍었다. 또 봤더니 오산 공군 기지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 경납고, 여기도 유류 탱크, 정찰기 착륙 장면들을 다 땡겨서 찍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일반인들이 그냥 가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한 미군 사령부도 이 자료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놓습니다. 판결문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모든 내용들이. 미 국방부 및 주한미군 규정에 따르면 개인은 미군 시설에 머무르는 동안 어떤 사진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군과 관련된. 정원에서 둘이서 그냥 기념사진 찍는 거 말고 군 관련된 사진은 찍을 수가 없는데 찍은 거 이거 불법이다라고 미국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주한미군 사령부가 답을 줍니다. 자,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합니다. 군사적인 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 시 이 자료들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잠재적 정찰 및 표적 가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자, 이들 주한 미군이 갖고 있는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 오산 기지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북한군하고 싸우려고 맞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정찰 및 표적 가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북한에 전달될 경우 대한민국의 안보에 직간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자, 1심 재판부가 이 민노총 간첩단의 행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판결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반국가단체 북한의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면 그게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또 북한이 가장 많은 공을 들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민노총을 자주 세력이 장악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자주 세력이 뭐냐면 흔히 말해서 예전 치면 NL 계열일 것 같은데 흔히 말하면 이제 뭐 이쪽 시각에서 보면 친북 세력, 북한과 친해지고 싶은 세력, 여기 이제 자주 세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북한에서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민주노총과 관련된 정보를 북한에게 알려주는 게 그게 또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까? 자, 1심 재판부는 된다고 보는데 자, 봅시다. 당시에 2020년 12월에 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 이 지도부를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그런데 한참 전, 그러니까 선거 7개월 전인 2020년 5월부터 이 북한이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뭐라고 지령을 내려보내냐면, 자, 아까 그 내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을 본사라고 부르고
또 민노총 간첩단 스스로를 지사라고 부르잖아요. 자, 민노총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업일부라고 불러요. 내부에서 안 들키려고. 2020년 5월, 그러니까 선거가 7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영업일부 3기 직선제 선거와 관련해 자료들을 빠른 시일 안에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를 둘러싼 각 계파들의 움직임들과 전망, 대처 방안들. 그러니까 뭔가 빨리 보고를 빨리 해라. 지금 선거를 둘러싼 각 계파들의 움직임. 자, 선거가 민노총은요, 선거를 하면 한 후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계파에서 나옵니다. 그 계파가 뭐냐? 자, 그 다음 6월 달에 보낸 북한 지령에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영업 일부 안에는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정의당 지지 세력과 노사 간의 협조를 내세우는 민주당 지지 세력도 있나 봐요. 그들은 필사적인데 선거연합에 이 자주 세력, 정작 북한이 밀고 있는 자주 세력은 아니라다. 자주 세력이 민노총을 장악하지 못하면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9월에 이 민노총 간첩단은 보고문을 올려보냅니다. 어디에? 북한에. 뭐라고 보고했나 볼까요? 자, 지사장은 누구누구에게 재차 출마를 강하게 권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사장이 지금 석 지사장, 그 사람이 좀 그 간부잖아요, 민노총.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주 세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이 지사장의 판단은 선거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点입니다. 철저히 총회장님이 제시하신 회사 활성화와 진보정치 정당을 재편 재구성하는 방향에서 선거를 치를 계획입니다. 총회장님은 누구였죠? 김정은. 김정은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이끌겠습니다. 충성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파별 위원장 후보 선정 정보와 계파별 분쟁 및 통합 관련 또 선거 연합도 막 하거든요. 민노총 선거 위원장 선거가 보통 치열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노총 회원이 100만 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돈과 조직을 가질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각종 내부에서도 여러 계파들이 나와서 선거를 치르거든요. 아주 치열한 그 정보를 보냅니다. 자, 11월 이거 선거 직전에 아주 구체적인 지령도 내려보냅니다. 그때 당시에 총파업 투쟁이 했나 봐요. 그 총파업 투쟁을 12월 열리는 3기 직선제 선거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자주계열 후보가 당선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썼으면 합니다라는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당선이 됐느냐 당시에 3번 당선됩니다. 양경수 위원장, 전종덕 사무총장 후보. 이들이 누구요? 바로 북한이 그토록 원했던 자주 세력입니다. 왜? 이들은 무슨 출신이냐? 경기 동부연합 출신입니다. 네. 자, 흔히 말하는 그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그쪽과 같은 경기동부연합 세력 쪽에서 당시 민노총 결국은 위원장으로 당선이 됩니다. 자, 변호인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민노총 간첩단 변호인은 아니 이게 무슨 국가 기밀이냐고 주장합니다. 민노총 관련 보고란 게 이게 국가 기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국가보안법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합니다. 100만 명 이상 조합원이 가입한 민노총은 노동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민노총을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할 경우 결국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 유리한 결과를 보내게 됩니다.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결론됩니다. 또 이 부분도 1심 재판부는 문제를 삼습니다. 뭐냐면 당시에 민노총 간첩단이 북한에 보고를 올린 시점이 여기 보면 2020년 9월이에요. 그죠? 자세히 클로즈업 해보면 2020년 9월인데 선거가 언제 시작되냐면 본격적인 선거가 2020년 10월이 시작합니다. 10월이 시작하는데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자세한 내부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지사장이 민노총 간부니까. 그러니까 민노총 간부라는 내부 이 지금 상황을 이용해서 일반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 내용들을 알아서 보고하기 때문에 기밀을 보낸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언론사 기자를
재판정에 불러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기자가 이 내용들은 물론 취재 활동을 통하면 접근은 가능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기사가 나오기 전에 접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자, 민노총 이 지도부 선거 관련된 기사는 본격적으로 2020년 10월 요 이후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미 민노총 간첩단은 한 달 전인 9월에 관련된 내부 동향을 보고를 하거든요. 북한에. 자, 이거는 이들이 자신의 세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기밀을 보낸 거다. 이렇게 재판부는 폐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를 받고 10월에 북한에서 이런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보내준 영업 일부 3기 직선제 선거와 관련한 동향 자료는 이게 중요하죠.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본인들한테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1심 재판부 판결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문화교류국이 자신에게 유리한 세력을, 자주 세력을 민노총 집행부가 되게 함으로써 향후 민노총을 활용한 대남 공작 전략 전술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됐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심 재판부가 국가보안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이거다.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냐? 크다는 겁니다. 왜? 민노총의 영향력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크기 때문에.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냐는 기준은 딱 하나. 북한에게 유리하냐? 한국에는 불리해지냐? 이거라는 겁니다. 맞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이들은요. 이런 것도 올려보냅니다. 뭘 보내냐면 보고를 북한에 올려보내는데 영업일부 민노총 내부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올려보내요. 그러니까 대외협력실 정치위원회, 사회연대위원회 이런 내부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노총의 비공개 자료, 비공개 소통, 비공개 자료들은 다 이 내부망을 통해서 올리는데 이 내부망은 민노총 조합원 혹은 민노총 간부만 접근할 수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북한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북에서 민노총 내부 상황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요. 박사님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북한 문화교류국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자, 다시 한번 하죠. 체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게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전체를 북한으로 만드는 게 이들의 목표니까. 자, 체제 전복. 그럼 체제 전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가 흔들려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반정부 투쟁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 투쟁. 그리고 정치 전복. 요 정치 전복의 핵심은 뭐냐면 반미, 반일. 요게 핵심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국가보안법, 국보법 폐지. 왜? 지금 민노총 간첩단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바로 국가보안법이니까. 이거 인권 탄압이라면서 폐지하자고 주장합니다. 이 지령들을 북한에서 하나하나 다 내려보내죠. 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2020년 5월 7일 이런 지령 내려보냅니다. 실제로. 자, 실제로 북한이 내려보낸 지령이에요. 이건. 네, 민노총 간첩단에. 청와대와 국회 홈페이지에 국보법을 즉시 철폐하라고 요구하는 청원서들을 대량 발송하라라는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이들은요. 국내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그냥 훤히 알고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구체적인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2019년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 오거든요. 자, 이때 맞춰서 어떤 지령을 내려보내느냐? 한미 정상회담 장소와 숙소 주변, 이동 경로 등에서 계란 투척하고 화형식을 하고 성조기를 찍고 이런 격렬하게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실천하라. 이런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이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미국 입장에서 미국민들이 보기엔 야, 한국 사람들이 반미, 미국 이렇게 싫어해? 하지만 알고 보면 북한 지령을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자, 대법원에서 2018년 10월 30일에 자, 신일보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하면서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이때부터 한일 관계가 완전히 얼어붙잖아요. 이때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일장기를 찢어라.
화형식을 하고 우길기를 짓밟고 이런 과격한 형식들을 적용해 반일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나가라라는 지령을 보냅니다. 자,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발표하자 또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으로 여론을 몰아가라. 일본 것들과의 외교적 마찰을 야기시켜라. 대놓고 일본이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더 강력하게 저항하라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시험죠. 그러니까 당선되자마자 이런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대통령 취임식까지 40여 일이라는 시간이 있는 만큼 이 기간에 보수 세력의 재집권에 대한 각 계층의 위기의식, 불안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반보수 활동을 각지에서 활발히 일으켜라라고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화물연대가 있어 총파업을 했죠. 화물연대가 총파업. 당시에 총파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끝납니다. 끝나니까 이제 북한이 화가 나서 또 이런 지령을 내려봅니다.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실패로 인한 부정적인 후과들을 최대한 빨리 해소해야 된다. 중도의 파업을 포기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각성시켜서 의욕적으로 파업 투쟁에 나서도록 하라라는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이거 뭐냐면 뭔가 국내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걸 뭔가 흔들고 뒤집고 할 수 있는 지령들을 하라고 구체적인 지령들을 지금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민노총 간첩단들에게. 어떻게 보면 민노총 간첩단들은 이번에 적발이 됐으니까. 하지만 또 다른 쪽으로 지하당을 구축한 쪽에서 또 이런 지령을 지금도 북한이 내려보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지요. 2020년 총선 끝나고는요. 이 민노총 간첩단은 아예 이 당선된 국회의원 명단과 전화번호를 보내죠. 0102예요. 휴대전화 전화번호를 다 올려보냅니다. 300명을 다요. 수집해서. 자, 1심 재판부는요. 국회의원을 테러나 포섭의 대상이 되는 위협에 노출시켰고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을 통해 중요한 개인정보나 의정활동 정보가 북한 공작원에게 넘어갈 수 있는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이 역시 위법이라고 판결 내립니다. 자, 1심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자, 피고인이, 그러니까 민노총 간첩단 지사장 얘기예요.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받은 지령의 내용은 그 이면의 목적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위 향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람은 누구예요? 민노총 간부예요. 근데 북한이 내려보낸 지령은 민노총의 취지, 설립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거라는 거예요. 오로지 피고인이 몸담고 있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북한 정권이 원하는 바에 따른 뭘 원해?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성하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맹목적인 찬성과 반대, 정권 퇴진, 반미 반일 감정 확산 등만 이용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조합비를 납부해온 전체 조합원들이 과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피고인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은 민노총 간부예요. 민노총 고위 간부인데 민노총 조합원들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조합비까지 냈어요. 근데 정작 민노총 간부라는 사람이 그 민노총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해서 북한 정권이 원하는 일만 했다. 민노총 간첩단 석 지사장 징역 15년, 김 지사장 징역 7년, 양 팀장 징역 5년이 선고가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일 2탄이 나가는데요. 이들은 그러면 이렇게 당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들은 1심 재판부에서 강하게 문제 삼습니다. 심지어 자, 이번에는요. 국정원이 수사를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각종 증거를 다 끌어모읍니다. 지령, 보고문, 심지어 이들은요. 해외에 나가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을 해요. 접선. 원래 접선을 한 다음에 거기서 지령을 받아옵니다. 왜냐면 만나서 지령 받아오면 더 확실하게 지령을 받아오니까 그 접선하는 장면을 국정원이 다 찍어요. 사진도 찍고 심지어 동영상까지. 그런데도 이걸 부인하고 이 동영상 자체의 증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여기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 내렸는지 이건 내일 살펴드리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자, 최근 1심에서 중형 선고를 받은 민노총 간첩단이 지령을 받고 기밀 정보를 보고한 그 본사는 어딜까요? 자, 이거 우리 뉴스터디 보신 분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북한 문화규율, 2번 중국 공안국, 3번 미국 CIA, 4번 국가정보. 이들은 스스로를 지사라고 얘기를 하고 본사에 보고를 합니다. 그 본사는 어딜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5분 뽑아서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할 때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거 설명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간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퀴즈 정답 나갑니다. 237회 퀴즈. 검찰 공소장 속에서 계엄을 모의하는데 동원되지 않은 부대는 제가 3편에 걸쳐서 김용현 공소장이 나와 있는 그날을 분석했습니다. 정답은 누구? 3번 4.1 전략사. 특전사, 수방사, 정보사는 다 계엄에 동원이 됐죠. 자, 5분 정답도 나갑니다. 선문조님 미사일 쏠 일은 아니니까 3번. 아, 그렇죠. 계엄하는데 미사일 쏠 일은 아니니까 3번 미사일 저격사 아닌 건 맞네요. 네, 똑똑하십니다. 자, 알고 뽑으셨겠죠. 두 번째, 브레인 스포츠님 당선되셨습니다. 방첩사에 근무 중인 아들 휴가 나서 함께 보셨대요. 방첩사. 방첩사. 이거 방첩사는 없네요. 방첩사도 같이 계엄에 참여를 했는데, 예. 아, 그래요. 네, 감회가 새로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뚱띠님 당첨되셨습니다. 37분짜리 영상을 이렇게 집중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벌써 끝나서 아쉽네요. 무슨 드라마 기다리듯 내일을 기다려야겠네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탄탄짱짱님, 여야 서로 입장만 얘기하고 있어서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던 차에 명확하게 알게 해줬다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과연 선관위 서버에서 입수한 자료에서는 무엇을 파악했을지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궁금합니다. 이 내용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거에 따르면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어가서 서버를 촬영만 하고 무슨 서버 내용을 카피하거나 가져오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진 촬영한 내용밖에 없을 수 있죠. 뭘 파악했는지 나오면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천조리치님 당첨되셨습니다. 이념, 지방색, 정치로 갈갈이 찢겨진 우리나라가 제발 하루빨리 바로 서기를 이라는 당부의 글과 함께 덕분에 유식해진다고요. 네, 3번 잘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5분은 채널의 뉴스 채널 들어가신 뒤에 커뮤니티란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어떻게 선물 받으실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바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